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이 너무 7월 25일 토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목요일 밤이죠. 부산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 몇 해 동안 보지 못했던 수해입니다. 때마침 만조까지 겹쳤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하숙을 하며 보냈던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입니다. TV 모니터로 본 수해 현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까지 강우량은 부산 지역에 따라 적게는 130mm, 많게는 210mm입니다. 언론 보도로는 기록적인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내린 비로 도시 기능이 마비된 건 한마디로 전시행정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도와 수영만에 있는 고층 아파트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어서 50층이 넘는 고층까지 걸어서 오르내린다고 하더군요. 대도시 도심에 차량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부산의 한가운데인 동구 효량동 부산역 앞의 지하차도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글쎄요, 지하차도에 빗물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람이 죽고 그 중에는 차량 안에서 갇혀 죽은 분도 있다고 하니 그 지하차도는 배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관만 번듯했지 기본이 안 된 시설인 건가요? 설마 이번 부산 수해가 성추행으로 시장이 쫓겨난 행정 공백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대형 참사가 났고 비는 여전히 내리는데 재난방송인 KBS는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행정부 고위 관료부터 지자체장까지 옛날 원님처럼 군림하려고만 들었지 행정이 서비스란 걸 망각한 까닭입니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은 고급 공무원들은 선진국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이 정권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들의 위세에 눌려서 끝내 재정 건전성을 포기했죠.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하위 50%만 주자고 하면서 당청과 한판 붙었을 때 잠깐이나마 그는 올곧은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기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역시 확장 재정의 꿀맛을 잘 알아서인지 35조 3천억이나 되는 3차 추경도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제 정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세 면세자가 40% 가까이 되는 건 방치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이 정권이 기대고 있는 대중이 누구인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기껏 11%가 올랐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학교가 문을 열지도 못하는데 온라인 강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 때 정시 확대를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딱 하루 만에 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에서 왜 저런 장관이 필요한지 잘 알겠더군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정부 들어서 수출이 계속 격감해 가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은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가 대기업 상무 정도의 수출 환경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도 귀를 꽉 막고 있는 게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이 눈밖에 난 한때의 충신은 검찰총장을 쫓아내지 못해 저리 안달이죠. 그 바람에 검찰총장은 느닷없이 탄압받는 모범 공무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손 탄환이 날아드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그저 음포만 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대북 대비 태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없다는 식의 무사한 일에 젖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지출 경쟁을 할 때 제일 먼저 국방 예산부터 손을 댔겠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니 마냐는 뉴스는 워싱턴에서 이틀이 멀다고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외교부 장관은 뭘 하는 걸까요? 이 정권대로 대일 외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선수 출신 최윤희 차관은 국회에서 정보가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국회를 봉숭아 의회라고 했는데 장관들이 이쯤 되면 국무회의 역시 봉숭아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어느 정권이든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할 것 없이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것만 보여줬지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무척 많이 비판했습니다. 하긴 요즘은 받아 적는 것조차 명구스러운지 부동자세로 앉아들 있는 분이 많더군요. 대통령은 A4 용지에 적어온 걸 열심히 읽고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들은 회의 자료가 나중에 잘 배부될 터인데도 열심히 그걸 받아 적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정말 세계적인 토픽거리입니다. 제일 웃기는 건 대통령이 자켓을 벗으면 일제히 벗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어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 임페리얼 프레지던트, 이 말을 처음 쓴 역사학자 슐레징거도 우리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가 기껏 본 사람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권위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권력형 비리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역대 대통령의 형이나 자식들이 부패 사설이 한자리를 차지했죠. 봉화대군, 홍삼트리오, 그래서 다 나온 빌칭들입니다. 이 정권에서도 저는 불길할 징조를 봅니다. 언론이 의심하는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노사모 실세이자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현장 조직을 맡았던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흘위원장이 라임 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전주인 김봉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았다가 23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상호는 김봉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가 그전에 있었죠. 물론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4천 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서 1조 6천억을 떼어먹은 초대형 사기 사건입니다. 회장으로 불리는 김봉현은 청와대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뇌물을 주고 라임 사태 검사 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립자 이혁진도 권력과 가깝다는 소문이 난 데다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학 동문이어서 금융가에서 소문이 날대로 난 경우입니다. 이혁진은 해외로 도주해서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은 그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의 95% 이상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여서 사모펀드를 만들고 NH투자증권을 통해 투자금 5,125억 원을 끌어모았죠.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옵티머스 SMS 투자금을 돌릴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끌어모은 돈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대부분인 4,767억 원을 조폭 출신이 대표가 되어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빼돌렸습니다. 그 회사들 감사인 윤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인데 그 아내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3일 금감원 발표로는 펀드 투자금 5,100억 중에 최소 3,000억은 돌려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권력형 범죄가 이쯤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팔아 사기를 친 정황이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정권에도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타락은 끝까지 감출 수 없는 데다가 곧 국가의 타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긴 권력에 기대어 출세한 자들이 권력의 심결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이 나서서 초기에 발본세곤하지 못했기에 역대 정권마다 결국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던 겁니다. 대통령 아들들과 대통령의 형들이 자신들이 대통령인 양 권세를 누리다가 망신을 당한 거죠. 사정이 이렇다면 야당이 특검을 하자며 결사항전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데
저는 야당이 대변인의 말 몇 마디 외엔 침묵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왕 권력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짚죠. 박은순 서울시장이 그가 성추행동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에 자살을 하자 도대체 그가 피소된 것을 누가 알려준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감추려 해도 감추어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틀 전에 피해자 측에서 중대한 사실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하기 전에 검찰에 이미 먼저 알린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고소 하루 전인 지난 7일 피해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부 부장검사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즉시 수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면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8일 오후 3시로 잡힌 면담을 부장검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하는군요. 피고소인이 박은순 서울시장인 것을 알면서 부장검사가 다른 일정 때문에 면담을 취소했다는 것은 영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부장검사는 고소 전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언론은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이승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요, 우선 부장검사가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의 의심대로 부장검사가 독단으로 고소인 변호사와의 면담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승윤 검사장이 내린 것일 수 있겠죠. 어느 검사는 응급실에 온 위급 환자를 원무과에 가서 접수하라며 돌려보낸 격이라고 말했더군요. 참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문제는 피소 사실을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박 시장에게 알린 게 맞는다면 그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진 박 시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피소 사실 유출은 박 시장 자살이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변호사 단체죠. 한변이 이승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역시 특검을 하지 않고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무능한 권력, 그 권력의 부패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권력은 높이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